옛날 조선시대의 충청도 어느 한 고을에 새우젓 장수 황가와 집신 장수 정가가 살았습니다. 이 둘은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각별한 사이였지요. 황가가 나이가 3살마나 형이 되고 정가는 동생이 되었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태어난 곳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달랐지만 운명의 실에 이끌려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만남은 이 고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답니다. 황가는 본래 경상도 안동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소금 장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 고을 저 고을을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법을 배웠지요.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는데 황가가 2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황가는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소금을 팔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서해에서 잡힌 새우로 담근 젓갈을 맛본 후 그 깊은 맛에 매료되었지요. 그래서 소금 장사를 접고 새우젓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황가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키가 거의 7척에 가까워서 장터에서도 한눈에 들어왔지요. 어깨는 떡 벌어지고 손은 소뚜껑만 했지만 의외로 마음씨는 여린 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새우젓 정말 맛있구먼. 손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황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담근 새우젓을 인정받는 기쁨이 무엇보다 컸지요. 25살 되던 해 황가는 이 고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과부 김씨와 혼인했습니다. 김씨는 황가보다 2살 연상이었지만 살림 솜씨가 뛰어나고 인품도 후덕해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요. 김씨 부인은 특히 몸매가 풍만해서 황가가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키는 황가보다 한 뼘 정도 작았지만 둥글둥글한 얼굴에 보조개가 깊게 패여 있어서 웃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말이야. 마음씨도 좋고 살림 솜씨도 좋아서 말이야. 내가 장가 하나는 참 잘 갔지. 황가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정가는 이 고을 토박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집신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이 고을에서는 유명한 집신장인 집안이었지요. 정가의 아버지는 특히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가 만든 집신은 모양도 예쁠 뿐만 아니라 튼튼해서 한 달을 신어도 닳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정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옆에서 집 하나하나를 엮는 법을 배웠지요. 집신을 만들 때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집이 엉키고 성급하면 모양이 비뚤어진단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정가는 차근차근 집신 만드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보다도 더 정교한 집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요. 정가는 황가보다 키가 작고 말랐지만 그 작은 손으로 만들어내는 집신은 예술품 같았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신는 집신은 마치 꽃잎을 엮어놓은 것처럼 아름다웠답니다. 23살 때 정가는 같은 마을에 사는 박씨와 혼인했습니다. 박씨는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는데 키가 크고 몸매도 날씬해 지나가는 총각들의 시선을 끌었지요. 하지만 성격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어서 정가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여보, 집단에 물 좀 뿌려 놓으셨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깜빡했구먼. 아이고, 도대체 이게 몇 번째예요? 집이 마르면 어떻게 쓸 참이요? 이런 식으로 박씨가 소리를 지르면 정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했지요. 다행히 정가에게는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진이었지요. 진이는 9살 때부터 서당에 다녔는데 영특하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훈장님도 자주 칭찬했지요. 이복의 정서방, 자네 아들은 정말 총명하네. 이대로 공부하면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겠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비록 자신은 글을 모르지만 아들만큼은 선비가 되어 가문을 빛내기를 바랐거든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어느 봄날 장터에서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는데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지요. 장터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가가 평소처럼 집신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덩치 큰 사내가 무거운 새우젓통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쿠, 무겁구나. 허리가 나갈 뻔했구먼. 그래도 대단하시오. 그 무거운 걸 혼자 옮기다니. 정가가 웃으며 말을 걸자 환가가 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시오. 처음 뵙겠소. 나는 새우젓을 파는 환가라고 하오. 반갑습니다. 저는 집신을 만들어 파는 정가라고 하지요.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환가는 정가가 펼쳐놓은 집신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오호라, 이 집신들 참 튼튼해 보이는군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지요.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정말 잘 만드셨구먼. 혹시 나한테 하나 파실 수 있겠소? 환가는 집신 하나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짚을 촘촘히 엮은 솜씨가 정말 훌륭했거든요. 한 켤레에 한 양입니다. 좋소. 그런데 혹시 같은 장사꾼끼리인데 조금 깎아주실 수 있겠소? 그럼 5푼만 깎아드리지요. 정가는 선뜻 깎아 주었습니다. 환가의 솔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고맙소. 대신 새우젓 맛이라도 보시겠소? 네, 공짜로 드리겠소. 환가는 시원시원하게 돈을 내고는 자신의 새우젓을 조금 떠서 정가에게 주었습니다. 정가가 새우젓을 맛보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군요. 지금까지 먹어본 새우젓 중에 최고입니다. 다행이요. 내가 직접 담근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새우젓만큼은 이 조선 팔도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첫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물건을 팔지만 같은 장사꾼이라는 동질감이 있었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장날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점점 친해졌지요. 어느 날은 환가가 먼저 새우젓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자 정가에게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지요. 자, 맵시 좋고 질긴 집신이여. 여기 새우젓 장수가 보장하는 명품 집신이라오.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튼튼한가요? 내가 직접 신어봤는데 기가 막히오. 백미를 걸어도 끊어지는 곳이 없고 발에 착 달라붙어 걷는 것이 편하다오. 환가가 열심히 설명하자 정가의 집신이 금세 팔렸습니다. 다른 날에는 정가가 먼저 집신을 다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정가가 환가를 도울 차례였지요. 여기 새우젓이 있소. 집신 장수가 직접 맛보고 그 맛에 반해 버렸다오. 밥 2그릇은 더 먹을 맛이니 한번 먹어보시오. 그 말이 참말이요. 먹는 것으로 거짓말하면 큰 벌을 받지요. 우선 한번 맛이나 보시오. 정가의 진심 어린 추천에 환가의 새우젓도 금세 동이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두 사람, 참 정겨워 보이는구먼. 그러게 말이요. 저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장사하다니 참 보기 좋아. 점심때가 되면 두 사람은 꼭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장터 구석에 있는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사발.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정이 넘쳤지요. 정가 양반은 고향이 어디시오? 여기가 고향입니다. 조부 때부터 이 고을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지요. 그러시구나. 나는 경상도에서 왔다오.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3년 되었고요. 그래서 말씨가 좀 다르셨군요. 그런데 어쩌다 이곳으로 오시게 되었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고향에선 장사가 잘 안 되었소. 여기는 사람들 인심이 후해서 그런지 장사하기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이 유독 인심이 좋지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황가는 정가의 성실함과 솜씨를 좋아했고 정가는 황가의 호탕함과 정직함이 마음에 들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날이었습니다. 다른 장사꾼들은 일찍 철수했지만 황가와 정가는 끝까지 남아 있었답니다. 형님,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비도 이렇게 오는데. 어느새 정가는 황가를 형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새우젓이 좀 남았네. 다 팔고 가야지. 그럼 저도 함께 하겠소. 고맙구먼.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함께 버텼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로의 물건을 챙기고 손님이 오면 함께 반갑게 맞았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물건을 다 팔고 나서야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동생, 주막에 가서 몸 좀 녹이고 가세. 좋습니다, 형님. 주막에 들어간 두 사람은 뜨거운 국밥으로 몸을 녹이고 막걸리로 기분을 풀었습니다. 동생, 우리 이참에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겠나? 정말입니까? 형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는 대환영이지요. 좋아. 그럼 하늘에 맹세하자. 앞으로 우리는 진짜 형제처럼 지내는 거야. 네, 형님. 그날 두 사람은 주막에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하늘에 맹세하고 술잔을 나누며 진짜 형제가 되기로 약속했지요. 동생,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하네. 당연하지요. 이제 형님의 일은 제 일이고 제 일은 형님 일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 우리는 한 혈육이다. 주막 주인도 감동해서 술을 한 사발 더 내어주었습니다. 의형제를 맺은 후 두 집안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황가의 부인 김씨와 정가의 부인 박씨도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냈지요. 김씨는 황가보다 2살 많았지만 항상 후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굴이 둥글고 복스럽게 생겼는데 웃을 때면 보조개가 깊게 패여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답니다. 동서, 이거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인데 좀 가져가. 아이고 형님, 맨날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뭔 소리야? 어여 가져가. 김씨는 정말로 박씨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박씨가 살림에 서툰 부분이 있으면 정성껏 가르쳐주기도 했지요. 박씨는 김씨보다 6살 어렸지만 미모로는 이 마을에서 손꼽혔습니다. 키가 크고 몸매도 날씬해서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돌아봤지요. 하지만 성격이 조금 예민한 편이어서 정가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가는 황간의 집으로 달려가 하소연했답니다. 형수님, 안사람이 또 별거 아닌 일로 성화를 부려대요. 집구석에 붙어 있을 수가 없소. 아이고, 이보게.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 나도 가끔 우리 바깥 양반한테 화낼 때가 있어. 그래도 형수님은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뭐가 넓어. 나도 사람인데. 부부가 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사는 거지. 그래도 동서가 금방 풀릴 테니 조금 여기서 쉬시다가 돌아가시게나. 김씨는 늘 이렇게 정가를 달래주었습니다. 마음씨가 정말 후덕한 여인이었지요. 명절이면 두 집안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끓이고 추석에는 송편을 빚었지요. 정가의 아들 진이는 9살 때부터 서당에 다녔습니다. 이 마을의 훈장님은 한양에서 과거까지 본 적이 있는 학식 높은 선비였는데 진이를 무척 아꼈지요. 이복의 정서방, 자네 아들은 정말 총명하다네. 그게 정말입니까, 훈장님? 물론이지. 글도 빨리 깨치고 시도 잘 짓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올바르다네.
이렇게만 공부한다면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겠어. 훈장님의 이 말에 정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황가에게 달려가 자랑했지요. 형님, 꼭 전해야 될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헐떡거려? 우리 진이가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대요. 정말. 훈장님이 그러셨어. 네, 직접 들었습니다. 그거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하네, 동생. 황가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황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정가의 아들을 조카처럼 귀여워했지요. 황가는 정말로 진이를 친조카처럼 아꼈습니다. 진이도 황가를 좋아해서 아버지가 없을 때면 황가네 집에 가서 놀곤 했지요. 이렇게 두 집안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장날이면 함께 장터에 나가고 평일에는 각자 일을 하며 살았지요. 저녁이면 만나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더니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가의 부인 박씨는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남편이 황가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여보, 또 형님 댁에 다녀오셨어요? 잠깐 들렀다 왔지. 그렇게 매일 가면 어떻게 하오? 우리 집 일은 언제 할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난리인가? 일은 내일 해도 되잖아. 내일 하다가 도대체 언제 하려고? 이런 식으로 박씨가 잔소리를 하면 정가는 답답해서 더욱 황간의 집으로 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는데 황간은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지요. 형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응, 여젯밤에 새우젓 담그느라 늦게까지 일해서 그런가 봐. 그럼 오늘은 쉬시죠. 아니야, 장사해야지. 돈이 저절로 생기나. 황간은 이렇게 말했지만 정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황가가 정가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생, 나 먼저 들어가야겠네. 벌써요. 아직 해가 중천인데요. 늦골이 너무 아파서 의원한테 좀 가 봐야겠어. 황가는 얼굴을 찡그리며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정말 아픈 것 같았지요. 아이고, 그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자네는 장사마저 하게. 하지만 형님, 괜찮다니까 걱정 마시게. 그럼 새우젓 지게는 두고 가시오. 이리 아픈 몸으로 지게를 어찌 지고 가겠소. 내가 집에 가는 길에 형님 댁에 놓고 가리다. 고맙네, 동생. 자네가 있으니 일이 든든하구먼. 황가는 힘겹게 걸음을 옮겨 장터를 떠났습니다. 정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형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평소 씩씩했던 형님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쨍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지요. 에이, 오늘은 장사하기 글렀구나. 정가는 서둘러 집신을 정리하고 황가의 새우젓통까지 챙겼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장을 접기 시작했지요. 형님 새우젓통이 무거워서 큰일이네. 정가는 자신의 집신 지게와 황가의 새우젓통을 번갈아 지고 힘겹게 걸었습니다. 빗속에서 두 지게를 나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산 너머 마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답니다. 형님은 무사히 의원에게 갔을까? 정가는 걱정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황간의 집에 들러 새우젓통을 내려놓으려 했지요. 그런데 황간의 집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수님도 보이지 않고 집안이 조용했지요. 정가는 새우젓통을 마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가가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 하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집사람이 아픈가? 아니면 뭘 하는 걸까? 정가는 걱정이 되어 안방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단순한 신음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달콤하고 끈적한,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였지요. 발소리를 죽이고 뒷곁으로 돌아간 정가는 봉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늑골이 아프다며 일찍 돌아간 환가가 자신의 아내와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환가의 탄탄한 등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고 정가의 아내 박씨는 두 다리를 높이 들어 환가의 허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격렬하게 몸을 맞대고 있었지요. 아, 형님. 아이고, 좋아라. 그래. 그럼 이렇게 아,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허. 역시 동생 마누라가 최고야.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좋은걸. 형님도 우리 집 바깥 양반보다 훨씬 좋아요. 충격적인 대화가 정가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것도 이게 처음이 아닌 듯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지요. 둘의 몸짓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서로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 소리가 났지요. 쳐 죽일 놈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동안 형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환가, 그리고 아내라고 믿었던 박씨가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장터에서 일찍 들어간다고 핑계를 댄 것도 이런 일을 위해서였겠지요. 뒷곁에 나무더미에 꽂혀있던 낫을 빼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낱날이 오후 햇빛에 번쩍였지요. 그 순간 정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저 두 년놈들을 당장 죽여버리겠다. 안마당으로 돌아온 정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서당에 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진이의 맑은 눈동자, 총명한 얼굴,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겠다던 포부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아. 이 애비가 저 놈들을 죽이면 나도 죽게 되고. 그럼 넌 고아가 되겠구나. 아들은 이제 10살, 총명하여 훈장님의 칭찬을 받으며 열심히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낼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요. 그런 아들을 고아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다. 참자. 진이를 위해서라도. 정가는 낫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분노와 아버지로서의 이성이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요.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둘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정가는 환가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혼자 떠안다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같은 피해자인 형수라면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겠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환간의 집에 도착한 정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계십니까? 아이고, 누구야? 아우님 아니신가? 어서 들어오시게. 문을 연 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가의 손에 든 낫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어머, 낫은 들고 왜 이러나? 무슨 일이 있는 겐가? 낯빛도 시퍼런 것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로구먼. 형수님. 제가 방금 본 것이. 정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가가 늑골이 아프다고 일찍 돌아갔다고 했는데 자기 집 안방에서 아내와 정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김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환한 웃음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뭐라고? 자네, 그게 참말인가?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형님이 저희 안사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김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더러운 놈. 그 음흉한 놈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김씨는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정가는 그런 형수님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요. 형수님, 진정하시지요. 진정하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을 한단 말인가? 나도 모르게 바보 취급 당하고 있었다니. 김씨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저놈이 감히. 내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게 굴면서 뒤에서는 김씨는 한참 동안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거리며 중얼거렸지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뒷바라지를 했는데, 얼마나 내조를 잘했는데, 정가는 가만히 앉아서 형수님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한참 후, 김씨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우님, 우리가 참 바보였구나. 네. 형수님. 정말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김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바깥 양반이 자주 늦게 들어오더라고. 매번 요상한 핑계를 대고.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답니다. 요즘 따라 형님이 자주 일찍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구나. 김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김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떠올랐지요. 아우님, 네. 형수님.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정가는 김씨의 눈빛이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씨는 천천히 일어나서 정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결단을 내린 듯 말했지요. 아우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네? 나는 복수를 해야겠네. 복수요. 허나 저는 우리 진이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진이는 모르게 하면 되지 않는가? 우리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정가는 김씨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가를 보며 김씨가 씁쓸하게 웃었지요. 자네는 참 순진하구나.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가? 형수님. 그때 김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정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저고리 고름에 가져갔지요. 우리도 저들처럼 하자. 그 말일세. 네. 무슨. 우리 집 양반이 동서와 즐기고 있다면 나도 자네와 재미를 보면 되지 않는가? 뺨을 맞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정가는 김씨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형수님. 농이라도 그런 말씀은 마시오. 김씨가 저고리 고름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는 당황해서 눈을 돌렸지요. 형수님. 왜 이러시오? 왜, 안 돼? 내 남편이 남의 여편네와 바람을 피우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김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고리를 벗어 던지며 말을 이었지요. 이보시게. 나를 보게. 형수님. 정말 안 됩니다.
봐야 해.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보라고. 정가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자 김 씨는 이미 윗옷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몸을 비추고 있었지요. 김 씨의 몸매는 정말 탄탄하고 풍만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30을 넘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매력이 넘쳤지요. 특히 넉넉한 가슴과 부드러운 곡선이 남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가? 우리 집 양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알겠지? 김 씨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 뒤에는 상처받은 여인의 마음이 숨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빌어먹을 놈이 감히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그 짓거리를 하다니.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네. 김 씨는 치마끈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형수님, 이건 정말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저들만 즐기고 우리는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텐가? 김 씨의 논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가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김 씨가 정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여인의 향기가 났지요. 아우님, 이리 와 보시게. 김 씨가 손짓하자 정가는 넋이 나간 듯 다가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낫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형수님, 정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괜찮네.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피해자라네. 김 씨가 정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오랜 세월 살림을 하며 다져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여성스러운 부드러움이 남아 있었답니다. 아우님, 확인해 보시게.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지. 김 씨가 정가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김 씨가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요. 이렇게 뛰고 있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느껴지는가? 정가의 손바닥을 통해 김 씨의 심장 박동이 전해졌습니다. 빠르고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요.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정말 자네도 사내잤는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믿었던 의형제와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김 씨는 정가의 가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정가의 코끝을 스쳤지요. 그것은 값비싼 향이 아니라 여인 특유의 자연스러운 체향이었습니다. 자네 형님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자네가 느껴보게. 이런 내가 있는데도 밖에서 바람을 피우다니. 김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김 씨는 경험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잘 알고 있었지요. 정가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씨의 살결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거든요. 나이에 비해 탄력이 있었고 특히 가슴 부분은 풍만하면서도 탄탄했지요. 김 씨의 손이 정가의 등을 천천히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지요. 마치 아픈 곳을 치료하듯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둘 다 큰 상처를 받았네. 그러니 이렇게 서로를 위로해주자고. 김 씨의 달콤한 속삭임에 정가의 이성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꿀처럼 달콤하고 끈적했거든요. 김 씨의 손이 정가의 옷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는 잠시 저항하려 했지만 김 씨의 능숙한 손길에 힘이 빠졌지요. 저들이 우리를 배신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게 공평한 거잖아. 김 씨가 정가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허리에 감게 했습니다. 정가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지요. 김 씨의 손이 정가의 몸을 더욱 대담하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는 숨이 가빠졌지요. 결국 정가도 김 씨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욕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하며 보냈습니다. 복수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순수한 욕망이 되어버렸지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뜨거운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복수라는 명분과 육체적 욕망이 만나면서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정가와 김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비밀이 생긴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네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황가와 박씨는 정가와 김씨가 자신들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며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동생, 요즘 몸은 어때? 그날 비 맞아서 감기라도 걸렸나? 정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형님도 늑골은 다 나으셨고, 물론이지. 금방 나았어. 황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후로 두 쌍의 부부는 각각 자신들만의 비밀 만남을 가졌습니다. 황가와 박씨는 여전히 정가가 장터에 나간 사이에 만났고 정가와 김씨는 황가가 멀리 장사를 나간 날에 만났지요. 하지만 여전히 황가와 박씨는 상대방 또한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요. 아우님, 오늘도 와줘서 고맙네. 김씨가 정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가와의 관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지요. 형수님, 희한하게 자꾸 형수님이 생각이 난다오. 정가 역시 김씨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였지만 이제는 진짜 감정이 되어버렸거든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황가와 박씨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시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소. 걱정 말게. 아직 시간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두 쌍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가는 김씨의 성숙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김씨는 정가의 젊음과 순수함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아우님,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왜 이렇게 좋아해?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 내 진정한 여인을 처음 느껴본다요. 정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씨의 풍만한 몸과 깊은 눈빛, 그리고 여성스러운 손길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황가와 박씨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가는 박씨의 젊고 날씬한 몸매에 매료되었고 박씨는 황가의 남성적인 매력에 빠져 있었지요. 두 쌍 모두 상대방을 속이는데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임자, 오늘 누가 집에 왔다 갔소? 정가가 아내에게 물으면 박씨는 태연하게 대답. 옛날 조선시대의 충청도 어느 한 고을에 새우젓 장수 황가와 집신 장수 정가가 살았습니다. 이 둘은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각별한 사이였지요. 황가가 나이가 3살마나 형이 되고 정가는 동생이 되었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태어난 곳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달랐지만 운명의 실에 이끌려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만남은 이 고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답니다. 황가는 본래 경상도 안동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소금 장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 고을 저 고을을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법을 배웠지요.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는데 황가가 2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황가는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소금을 팔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서해에서 잡힌 새우로 담근 젓갈을 맛본 후 그 깊은 맛에 매료되었지요. 그래서 소금 장사를 접고 새우젓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황가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키가 거의 7척에 가까워서 장터에서도 한눈에 들어왔지요. 어깨는 떡 벌어지고 손은 소뚜껑만 했지만 의외로 마음씨는 여린 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새우젓 정말 맛있구먼. 손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환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담근 새우젓을 인정받는 기쁨이 무엇보다 컸지요. 25살 되던 해, 환가는 이 고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과부 김씨와 혼인했습니다. 김씨는 환가보다 2살 연상이었지만 살림 솜씨가 뛰어나고 인품도 후덕해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요. 김씨 부인은 특히 몸매가 풍만해서 환가가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키는 환가보다 한 뼘 정도 작았지만 둥글둥글한 얼굴에 보조개가 깊게 패여 있어서 웃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말이야. 마음씨도 좋고 살림 솜씨도 좋아서 말이야. 내가 장가 하나는 참 잘 갔지. 환가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정가는 이 고을 토박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집신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이 고을에서는 유명한 집신장인 집안이었지요. 정가의 아버지는 특히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가 만든 집신은 모양도 예쁠 뿐만 아니라 튼튼해서 한 달을 신어도 닳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정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옆에서 집 하나하나를 엮는 법을 배웠지요. 집신을 만들 때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집이 엉키고 성급하면 모양이 비뚤어진단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정가는 차근차근 집신 만드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보다도 더 정교한 집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요. 정가는 환가보다 키가 작고 말랐지만 그 작은 손으로 만들어내는 집신은 예술품 같았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신는 집신은 마치 꽃잎을 엮어놓은 것처럼 아름다웠답니다. 23살 때 정가는 같은 마을에 사는 박씨와 혼인했습니다. 박씨는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는데 키가 크고 몸매도 날씬해 지나가는 총각들의 시선을 끌었지요. 하지만 성격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어서 정가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여보, 집단에 물 좀 뿌려 놓으셨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깜빡했구먼. 아이고, 도대체 이게 몇 번째예요? 집이 마르면 어떻게 쓸 참이요? 이런 식으로 박씨가 소리를 지르면 정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했지요. 다행히 정가에게는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진이었지요. 진이는 9살 때부터 서당에 다녔는데 영특하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훈장님도 자주 칭찬했지요. 이복의 정서방, 자네 아들은 정말 총명하네. 이대로 공부하면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겠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비록 자신은 글을 모르지만 아들만큼은 선비가 되어 가문을 빛내기를 바랐거든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어느 봄날 장터에서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는데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지요. 장터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가가 평소처럼 집신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덩치 큰 사내가 무거운 새우젓통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쿠, 무겁구나. 허리가 나갈 뻔했구먼. 그래도 대단하시오. 그 무거운 걸 혼자 옮기다니. 정가가 웃으며 말을 걸자 환가가 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시오. 처음 뵙겠소. 나는 새우젓을 파는 환가라고 하오. 반갑습니다. 저는 집신을 만들어 파는 정가라고 하지요.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환가는 정가가 펼쳐놓은 집신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라, 이 집신들 참 튼튼해 보이는군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지요.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정말 잘 만드셨구먼. 혹시 나한테 하나 파실 수 있겠소? 환가는 집신 하나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짚을 촘촘히 엮은 솜씨가 정말 훌륭했거든요. 한 켤레의 한 양입니다. 좋소. 그런데 혹시 같은 장사꾼 길이인데 조금 깎아주실 수 있겠소? 그럼 5푼만 깎아 드리지요. 정가는 선뜻 깎아 주었습니다. 황가의 솔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고맙소. 대신 새우젓 맛이라도 보시겠소? 네, 공짜로 드리겠소. 황가는 시원시원하게 돈을 내고는 자신의 새우젓을 조금 떠서 정가에게 주었습니다. 정가가 새우젓을 맛보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군요. 지금까지 먹어본 새우젓 중에 최고입니다. 다행이요. 내가 직접 담근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새우젓만큼은 이 조선 팔도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첫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물건을 팔지만 같은 장사꾼이라는 동질감이 있었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장날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점점 친해졌지요. 어느 날은 황가가 먼저 새우젓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자 정가에게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지요. 자, 맵시 좋고 질긴 집신이여. 여기 새우젓 장수가 보장하는 명품 집신이라오.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튼튼한가요? 내가 직접 신어봤는데 기가 막히오. 백리를 걸어도 끊어지는 곳이 없고 발에 착 달라붙어 걷는 것이 편하다오. 황가가 열심히 설명하자 정가의 집신이 금세 팔렸습니다. 다른 날에는 정가가 먼저 집신을 다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정가가 황가를 도울 차례였지요. 여기 새우젓이 있소. 집신 장수가 직접 맛보고 그 맛에 반해 버렸다오. 밥 2그릇은 더 먹을 맛이니 한번 먹어보시오. 그 말이 참말이요. 먹는 것으로 거짓말하면 큰 벌을 받지요. 우선 한번 맛이나 보시오. 정가의 진심 어린 추천에 황가의 새우젓도 금세 동이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두 사람, 참 정겨워 보이는구먼. 그러게 말이요. 저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장사하다니 참 보기 좋아. 점심때가 되면 두 사람은 꼭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장터 구석에 있는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사발.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정이 넘쳤지요. 정가 양반은 고향이 어디시오? 여기가 고향입니다. 조부 때부터 이 고을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지요. 그러시구나. 나는 경상도에서 왔다오.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3년 되었고요. 그래서 말씨가 좀 다르셨군요. 그런데 어쩌다 이곳으로 오시게 되었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고향에선 장사가 잘 안 되었소. 여기는 사람들 인심이 후해서 그런지 장사하기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이 유독 인심이 좋지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황가는 정가의 성실함과 솜씨를 좋아했고 정가는 황가의 호탕함과 정직함이 마음에 들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날이었습니다. 다른 장사꾼들은 일찍 철수했지만 황가와 정가는 끝까지 남아 있었답니다. 형님,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비도 이렇게 오는데. 어느새 정가는 황가를 형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새우젓이 좀 남았네. 다 팔고 가야지. 그럼 저도 함께 하겠소. 고맙구먼.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함께 버텼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로의 물건을 챙기고 손님이 오면 함께 반갑게 맞았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물건을 다 팔고 나서야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동생, 주막에 가서 몸 좀 녹이고 가세. 좋습니다, 형님.
주막에 들어간 두 사람은 뜨거운 국밥으로 몸을 녹이고 막걸리로 기분을 풀었습니다. 동생, 우리 이참에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겠나? 정말입니까? 형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는 대환영이지요. 좋아. 그럼 하늘에 맹세하자. 앞으로 우리는 진짜 형제처럼 지내는 거야. 네, 형님. 그날 두 사람은 주막에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하늘에 맹세하고 술잔을 나누며 진짜 형제가 되기로 약속했지요. 동생,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하네. 당연하지요. 이제 형님의 일은 제 일이고, 제 일은 형님 일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 우리는 한 혈육이다. 주막 주인도 감동해서 술을 한 사발 더 내어주었습니다. 의형제를 맺은 후 두 집안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황가의 부인 김씨와 정가의 부인 박씨도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냈지요. 김씨는 황가보다 2살 많았지만 항상 후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굴이 둥글고 복스럽게 생겼는데 웃을 때면 보조개가 깊게 패여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답니다. 동서, 이거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인데 좀 가져가. 아이고 형님, 맨날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뭔 소리야? 어여 가져가. 김씨는 정말로 박씨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박씨가 살림에 서툰 부분이 있으면 정성껏 가르쳐주기도 했지요. 박씨는 김씨보다 6살 어렸지만 미모로는 이 마을에서 손꼽혔습니다. 키가 크고 몸매도 날씬해서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돌아봤지요. 하지만 성격이 조금 예민한 편이어서 정가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가는 황간의 집으로 달려가 하소연했답니다. 형수님, 안사람이 또 별거 아닌 일로 성화를 부려대요. 집구석에 붙어 있을 수가 없소. 아이고, 이보게.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 나도 가끔 우리 바깥 양반한테 화낼 때가 있어. 그래도 형수님은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뭐가 넓어. 나도 사람인데. 부부가 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사는 거지. 그래도 동서가 금방 풀릴 테니 조금 여기서 쉬시다가 돌아가시게나. 김씨는 늘 이렇게 정가를 달래주었습니다. 마음씨가 정말 후덕한 여인이었지요. 명절이면 두 집안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끓이고 추석에는 송편을 빚었지요. 정가의 아들 진이는 9살 때부터 서당에 다녔습니다. 이 마을의 훈장님은 한양에서 과거까지 본 적이 있는 학식 높은 선비였는데 진이를 무척 아꼈지요. 이복의 정서방, 자네 아들은 정말 총명하다네. 그게 정말입니까, 훈장님? 물론이지. 글도 빨리 깨치고 시도 잘 짓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올바르다네. 이렇게만 공부한다면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겠어. 훈장님의 이 말에 정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황가에게 달려가 자랑했지요. 형님, 꼭 전해야 될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헐떡거려? 우리 진이가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대요. 정말. 훈장님이 그러셨어. 네, 직접 들었습니다. 그거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하네, 동생. 황가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황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정가의 아들을 조카처럼 귀여워했지요. 황가는 정말로 진이를 친조카처럼 아꼈습니다. 진이도 황가를 좋아해서 아버지가 없을 때면 황간의 집에 가서 놀곤 했지요. 이렇게 두 집안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장날이면 함께 장터에 나가고 평일에는 각자 일을 하며 살았지요. 저녁이면 만나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더니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가의 부인 박씨는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남편이 환가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여보, 또 형님 댁에 다녀오셨어요? 잠깐 들렀다 왔지. 그렇게 매일 가면 어떻게 하오? 우리 집 일은 언제 할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난리인가? 일은 내일 해도 되잖아. 내일 하다가 도대체 언제 하려고? 이런 식으로 박 씨가 잔소리를 하면 정가는 답답해서 더욱 환간의 집으로 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는데 환간은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지요. 형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응, 여젯밤에 새우젓 담그느라 늦게까지 일해서 그런가 봐. 그럼 오늘은 쉬시죠. 아니야, 장사해야지. 돈이 저절로 생기나. 환가는 이렇게 말했지만 정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환가가 정가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생, 나 먼저 들어가야겠네. 벌써요. 아직 해가 중천인데요. 늦골이 너무 아파서 의원한테 좀 가 봐야겠어. 환가는 얼굴을 찡그리며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정말 아픈 것 같았지요. 아이고, 그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자네는 장사 마저 하게. 하지만 형님, 괜찮다니까 걱정 마시게. 그럼 새우젓 지게는 두고 가시오. 이리 아픈 몸으로 지게를 어찌 지고 가겠소. 내가 집에 가는 길에 형님 댁에 놓고 가리다. 고맙네, 동생. 자네가 있으니 일이 든든하구먼. 환가는 힘겹게 걸음을 옮겨 장터를 떠났습니다. 정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형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평소 씩씩했던 형님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쨍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지요. 에이, 오늘은 장사하기 글렀구나. 정가는 서둘러 집신을 정리하고 환가의 새우젓통까지 챙겼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장을 접기 시작했지요. 형님 새우젓통이 무거워서 큰일이네. 정가는 자신의 집신 지게와 환가의 새우젓통을 번갈아 지고 힘겹게 걸었습니다. 빗속에서 두 지게를 나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산 너머 마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답니다. 형님은 무사히 의원에게 갔을까? 정가는 걱정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환간의 집에 들러 새우젓통을 내려놓으려 했지요. 그런데 환간의 집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수님도 보이지 않고 집안이 조용했지요. 정가는 새우젓통을 마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가가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 하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집사람이 아픈가? 아니면 뭘 하는 걸까? 정가는 걱정이 되어 안방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단순한 신음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달콤하고 끈적한,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였지요. 발소리를 죽이고 뒷곁으로 돌아간 정가는 봉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늑골이 아프다며 일찍 돌아간 환가가 자신의 아내와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환가의 탄탄한 등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고 정가의 아내 박씨는 두 다리를 높이 들어 환가의 허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격렬하게 몸을 맞대고 있었지요. 아, 형님. 아이고, 좋아라. 그래. 그럼 이렇게 아,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허. 역시 동생 마누라가 최고야.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좋은걸.
형님도 우리 집 바깥 양반보다 훨씬 좋아요. 충격적인 대화가 정가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것도 이게 처음이 아닌 듯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지요. 둘의 몸짓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서로의 급소를 잘